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지율 독재로 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앞세운 제왕적 대통령이며 균형 예산이라는 국가 규율을 깨려하고 있다. 기업더러 요금을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개 비판도 서슴없다. 지지율 독재에 손색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현재적 이슈의 경중을 따져서 대중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설정하는 능력에 달렸죠. 조선일보는 그렇게 핵심 아젠다 세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꼬박꼬박 챙겨본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의제가 대중에게 주목받고 그 결과 그 의제가 실제로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월이 아주 길었죠. 조선일보가 서 있는 진영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은 어떻게든 그 힘을 이겨보려고 조선이 사설을 쓰면 밑줄을 그어가며 그 논리를 반박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지율 독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국민을 앞세운 제왕, 지지율 독재.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조언은. 이런 프레임이 정말 먹힐 거라고 판단한 걸까? 이 조어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반박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반향도 없는데 뭐 하나 싶어서. 그리고 제 나름 결론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 그만 읽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사설? 예, 그 기사는 못 봤네요. 그러니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잘 몰라요. 저는 꼬박꼬박 사설 같은 거 읽어보는데, 예. 제가 정치를 처음 알게 된 게 대략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 때 활약하는 거 보고. 80년대.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런데 최근,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신 20대 뭐 중후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종이신문으로 조선일보 존재감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면 정치권은 행복하거나 최소한 타협하기 마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지율 독재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의 독자, 지금의 시민,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어쨌든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을 해도 지금 시대 정신, 시대 감각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예. 갈라파고스화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 사설을 읽다가, 예.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정치 입장이 다르면. 그래서 조선일보만 읽으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건 망해요. 어쨌든 뭔가 끝판왕 느낌이었는데, 예. 흑마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이 독일로 보낸 75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간 1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임원 4명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3부입니까? 4부. 이정열. 네, 4부. 저보다 어떻게 순서를 잘 알아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정열 전 판사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한번 짚어주실 텐데, 개인적으로도 뭐 이해 안 가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혐의는 대부분 다 인정했는데, 뭐 형량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논리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정유라 씨도 받은 사람, 수혜자가 뇌물이라고 하니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결정적인지는 판사님 마음속에 들어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뇌물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마 지원은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했고. 그리고 그 K스포츠 재단도 최순실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것도 인정했잖아요. 예, 재단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원한 건 뇌물이지만 K스포츠 재단에 220억을 낸 것은 뇌물이 아니다고 했단 말이죠.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예, 합쳐서죠. 예. 예. 어쨌든 스포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재단에 넣은 돈은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하긴 한 거긴 맞는데 그거 수단이긴 했는데, 대통령은 스포츠 융성 정책을 펴서 그렇게 된 거다, 전후가.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거기서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승마 지원 이외에 따로 안종범, 수석이나 또는 뭐 각종 기업을 불러서 따로 챙길 스포츠가 있느냐? 없어요.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유일하게 승마만 챙겼고, 승마 지원단은 뇌물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돈 재단에 넣은 것은, 그거는 스포츠 융성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거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재단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이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나 민정이나 사정기관들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만든 재단 아닙니까? 대통령 스포츠 융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단인데 기업들이 대규모 몇백억씩 내고, 그런데 그 재단이 최순실 사익 추구 수단이 달랑 돼버렸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국정원도 몰랐고 민정도 몰랐고 대통령 최대 관심 사안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불가능한 거죠. 개별적인 대가를 보기 어렵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220억 원이 빠지면서 확 줄어들게 되죠. 그 형을 따질 때. 네, 그렇죠. 정도가. 그리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 이게 50억 이상이면 또 10년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10년 이상인데 50억이 안 되고 37억만 됐어요. 왜냐면은 승마 지원을 위해서 79억을 쐈는데 그중에서 42억은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국외 도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돈이 삼성전자 독일 계좌에 그냥 있으면은 아니죠. 거기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최순실한테 갔지 않습니까? 저는 중간에 삼성전자를 계좌를 이용했든 안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결국은 삼성의 돈이 최순실한테 갔는데 국외로. 아, 정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법정 최저형량 줄여주려고 판단한 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 몇 가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이 말이 되는가. 예. 승마 지원은 뇌물인데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K스포츠 재단은 스포츠 융성 정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면 뇌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러면 대통령이 따로 챙길 스포츠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어. 말밖에 안 치겠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이상하고요. 여하간 이거 관련해서는 또 부장 판사님 출신으로서 사실 전망이 딱 맞았어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5년 정도일 것이다. 무죄가 나긴 어렵다 등등. 대부분의 중요한 예측이
맞았던 이정열 판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그때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많죠. 네, 그래서 어제 법원이 아예 나서서 해명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89억 원이기 때문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표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전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5년 정도 1심에서 받고 그런 다음에 3년 이하로 감량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네, 주로 2심에서 그렇게 네, 됐었죠. 2심에서. 이게 이제 5년이 그렇게 꼼꼼하게 배려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6년을 때리면 너무 딱 3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그거를 3년 이하로 감형한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대기업 총수들의 과거의 코스였거든요. 심지어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자뷰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필 5년이냐 이렇게. 역시 이정열 판사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부터 너무 많다는 주장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족하다는 주장 많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선 양쪽이 항소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국정원 소식도 연달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의 첫 여론조작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 상황과 이행 자료라는 내부 문건에 따른 보도인데요. 원 전 원장은 2009년 3월 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 전 원장은 이 글을 겨냥해서 반박 심리전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리전단은요. 포털 사이트 다음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에다가 온라인 사이트 반박 글을 800여 건 올렸다고 합니다. 또 베스트 글 1, 2위에 선정됐다고 내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직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글을 올렸더니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가지고 800개 반박글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논두렁식에도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의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정치적으로 살인하겠다. 예, 완전히 제거하겠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단위가 국정원의 심리 전 단위 움직여가지고 800개의 반박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심지어 서거 이후에도 심리전 대응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심리전단이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날 포털 네이버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말이 됩니까? 예. 국정원이 제가 계속 몇 주짜는 얘기지만 국정원이 사기업에 불과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대학 총장 400명을 동원하기도 하는 국정원이 사기업에 포털이라는 게 무슨 공공기관의 공공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기업의 개인 홈페이지, 사설 홈페이지거든요. 많이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아주 강하게 느꼈겠죠. 예. 그랬을 거라 싶은 사안들은 꽤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고, 여하간.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해서는요, 지지를 끌어올리기에 국정원이 힘썼다라는 건데요. 2009년 11월 달에 국민과의 대화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진행했습니다. 이때 앞뒤로 국정원이 동원돼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들을 쭉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4대강, 그러니까 정부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또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전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좋았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에 대한은 심리전단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것이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름을 특정해서 심리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을 특정해가지고 심리전단을 투입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한테도 뭐 투입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동네 양아치로 활용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멱살 잡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멱살을 잡아가지고 때로 덤벼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거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안 했냐? 이런 일을. 더 했으면 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국정을 통해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혹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국정원이 투입됐다. 예, 때로. 근데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올수록 더더욱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집단, 정부 집단을 동네 깡패처럼 활용한 거예요. 동네 깡패지 뭡니까 이게. 자, 다음 순요. 네, 북한이 지난 26일에 동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뒤 29일 만인데요. 첫 발사체와 세 번째 발사체는 250km가량 날아갔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발사체는 쏘아 올린 직후에 폭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요.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해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탄도미사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방사포였으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방사포면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도 아니거든요. 예. 네, 그렇죠. 300mm 방사포로 확인되면요. 예. 그리고 뭐 10,000km를 날아간다고 했는데 뭐 250km를 뭘 또 기술을 입증합니까? ICBM 기술을. 이건 그냥 제가 보기엔 한미 연합훈련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꾸물꾸물한 거죠. 꾸물꾸물. 예. 서로 수위를 맞춰가면서. 실제로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 도발이 되려면 서로 정말 화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다들. 예. 북미가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ICBM 발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전쟁, 말 3차 전쟁이 거의 벌어졌잖아요. 그때 괌 위성 지도를 펼쳐놓고 괌을 주변을 폭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괌 위성 지도가 6년이 지난 거예요. 예. 예, 뒤늦게 밝혀져서 좀 해프닝이었죠. 서로 쇼한 겁니다. 최신 지도사 6년 전에 지도 걸어놓고 이러는 미국도 북한도 이렇게 큰 쇼를 한 것이고 반사이익은 일본이 가져왔죠. 예. 일본 그거 위기 때마다 북한 잘 활용하는데 폭락하던 아베 지지율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장사 잘한 거죠. 일본도. 자, 다음 수는요.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51만 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 문서가 발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51만 발이요? 네.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5.18 당시 작성돼서 국군 기무사령부에 보관돼 있던 자료라고 합니다. 보니까 수리탄도 194발이네요. 수리탄. 야, M16 소총기에 M60이 기관총이거든요. 거의 뭐 내전 수준으로. 대전차 로켓탄도 쐈네요. 50발을. 60mm로 TNT 포기약 1200kg. 그거 참. 자국민을 향해 가지고 아직도 발포 명령자를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5.18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누가 쏘라고 했는지도 아직 못 잡았으니까요. 기관총을 이렇게 많이 쐈네요. 참. 수류탄 194발. 이거, 수류탄은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대전차 로켓탄이 이게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거, 공격하는 건데, 그걸 58을 실제로 쐈다. 준비한 게 아니고. 군 내부 기록입니다. 대전차 로켓탄을 어디다 쐈을까요? 버스에 쐈나요?
TNT 포격도 1200km. 어떤 최초의 사격 명령을 내린 사람하고 헬기로 사격을 가한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 폭격을 하려고 했다 하는 증언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밝혀내야죠. 다음 뉴스는요.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는데요. 51%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안 대표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인데요.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지 110일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대표가 되긴 됐는데 어쨌든 당선 모든 당선을 축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51%밖에 안 됐잖아요. 본인이 창당하고 불과 100일 전에 대선 후보였는데, 예, 51%면 당내 인사들이 흔쾌히 그 힘에 따르게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최고위원들이 당선됐는데, 이제 안철수계 소위 당선되긴 했지만, 이분들이 원내가 아니에요. 최고위원 2분, 그리고 청년위원장, 안철수 소위 개로 분류가 되는데, 원내입니다, 다. 여성위원장 한 분만 원내인데 이분은 안철수계가 아니라고 지금 평가받고. 그러니까 당대표, 그리고 그 당대표 계열의 최고위원들, 전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회의에 당 지도부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회 본회의장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법안 발의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국회 표결에도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고. 원내 정당으로 이런 건 헌정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정당이 원래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는데, 현역 의원이 없는 이 지도부를 과연 현역 의원들이 법안도 내지 못하는 지도부를 과연 인정할지, 당 지도부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따로 놀 공산이 꽤 보인다. 그래서 축하받기만 할 일인가 싶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자, 제목 정도 스크리닝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브뤼셀과 런던에서 잇따라서 흉기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는 반테러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 정도. 이 사안은 저희가 유럽 현지 혹은 전문가와 함께 유럽에서의 테러를 한번 또 정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벨기에 출신의 크리스 특파원이라고 저희가 유명한 크리스 교수 통해가지고 이게 무슬림이 범죄화한 게 아니고 범죄가 무슬림의 껍데기를 쓴 것이다. 무슬림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조만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